고등학교 통학버스가 등굣길에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능을 3주 앞둔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하던 노란 통학버스 한 대가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이제 폭 소리가 나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방차 여러 대가 와가지고 현장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가 난 건 학생들을 등교시키던 아침 7시 20분쯤.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통학버스는 사거리를 거의 통과할 때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버스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1명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0.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대학교에 동의 받아갖고 체열을 했고 적재 신호를 바꾼 거 받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진행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등굣길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능을 3주 앞둔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하던 노란 통학버스 한 대가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지만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이제 폭 소리가 나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방차 여러 대가 와가지고 현장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가 난 건 학생들을 등교시키던 아침 7시 20분쯤.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통학버스는 사거리를 거의 통과할 때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버스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1명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0.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대학교에 동의 받아갖고 체열을 했고 적재 신호를 바꾼 거 받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진행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플렉스 도입을 통해서 근무 제도가 다양함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리소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통학버스가 주유소로 돌진해서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서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2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강석 기자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노란색 통학버스가 주유소를 향해 돌진합니다. 주유기를 들이받은 통학버스는 조수석 쪽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쳐다봤더니 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막 연기가 나고 그럴 때는 막 굉장히 겁이 났죠. 불이 날까봐. 통학버스가 인천의 한 주유소로 갑자기 돌진한 건 오늘 오전 9시쯤. 어린이 통학버스는 주차되어 있던 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주유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트럭 2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주유를 하고 있던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은 아니고 불운전 쪽은 저희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한 단치예요. 경찰은 자동차 운행 기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노란색 버스. 빨간불 신호등 앞에 멈춰서는가 했더니 웬일인지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달려오는 검은 SUV 차량이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 이곳 교차로 한가운데서 충돌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7m가량을 미끄러져 저 인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통학버스에 어린이 4명과 보육교사 등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어린이 1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안전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SUV 차량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만큼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만 생각하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검은 차는 앞에가 다 부서져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미 구조가 된 상황에서 여기 서서 울고 있고 이제 학부모들이 연락이 됐는지 막 특히 주변으로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목격하시는 것도 있어요. 경찰은 버스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 낸 횟수는 52건, 61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국혜입니다. 혹시 세레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안전교육 가이드가 있어야 인연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인명보호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만 있으면 You have two choices. Get the money or skip it.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혜영 기자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림이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림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진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오늘 오전 춘천은 도로에서 통학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에는 안전도우미가 동승하고 있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고 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쿨버스 앞유리가 반쯤 떨어져 나가고 승합차 전면부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춘천시 남산면의 한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승합차와 부딪힌 뒤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57살 남성 한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중학생 4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춘천 시내로 향하던 스쿨버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아래쪽 개울가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 도내 모든 시군에 도입한 이른바 에듀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길을 제공하기 위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학생안전 도우미가 함께 타고 있었지만 학생 대부분은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블랙박스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킨도 트렁키와 함께 여유를 맛보세요. 춘천 택시 업계가 강원대 캠퍼스 안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말라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청춘 노선 계획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청춘 노선은 시내버스가 강원대학교 캠퍼스 안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통학과 통근 버스로 손님이 줄었는데 시내버스까지 캠퍼스 안을 운행하면 누가 택시를 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본과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 지역 택시가 운행되는 것을 마냥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또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버스 도입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업계 이기주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주머니 사정에서 그렇게 보셨고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시내버스 가는 게 맞아요. 춘천시 조사 결과 택시 한 대가 강원대 인근에서 하루 평균 벌어들이는 수익은 5,000원 정도. 버스 운행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농촌 지역 희망 택시가 확대되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이뤄집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에서도 첫 수소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친환경적인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목표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수소 시내버스가 처음 도입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초면 장양리를 출발해 원주시청, KTX 만종역, 문막 공단으로 가는 신규 노선 50번에 수소버스 4대가 새로 투입됐습니다. 문막 공단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내연기관 버스들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정부 주도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버스는 같은 무공해 차량인 전기버스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도 더 길어 버스 운행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2030년까지 21,2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1,185대, 강원도는 5대에 불과합니다. 충전소를 비롯한 수소 인프라들이 늘면서 수소버스는 2020년 77대에서 시작해 올해 1,000대를 돌파하며 늘고는 있지만 목표치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비 지원금을 받아도 1억 원이 넘는 자부담이 들고 자체 정비에 대한 어려움, 부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이 운수업체들이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수소차는 이제 정비 문제도 그렇고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운수업체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버스들을 운수업체와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도입에 맞춰 빠른 충전을 위한 강원도 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일반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도 한층 나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마을버스가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마을버스가 다른 버스보다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마을버스 사고들을 보면서 한동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밤 서울 시흥사거리 건물에 찍힌 CCTV입니다. 좌회전하는 택시 앞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충돌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근처 약국까지 돌진합니다. 둘 중에 한 대가 신호 위반한 걸로만 추측이 돼서 그 부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12월 경기도 부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정차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부산 아파트로 돌진한 마을버스까지 마을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마을버스 기사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기사보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적어 대형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자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솔직히말해서 이게 대형면허를 좀 따가지고 큰 회사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내버스보다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여러모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마을버스 특성상 골목이 많죠. 시내버스는 대로변이 많은데 또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하지만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경력이 남기 때문에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데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줄어들 수 있어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입사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입사할 때도 뭐 200만 원 밑으로는 그냥 전국의 마을버스 기사는 모두 7천여 명.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을버스 사고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요즘 유난히 마을버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버스가 다른 버스보다 사고에 더 취약한 이유, 한동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1일 밤 서울 시흥사거리 건물에 찍힌 CCTV입니다. 좌회전하는 택시 앞으로 마을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충돌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근처 약국까지 돌진합니다. 둘 중에 한 대가 신호 위반한 걸로만 추측이 돼서 고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작년 12월 경기도 부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정차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부산 아파트로 돌진한 마을버스까지 마을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마을버스 기사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기사보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적어 대형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자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소심하면서 이게 대응면을 좀 사가지고 큰 회사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는 미숙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내버스보다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여러모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마을버스 특성상 골목이 많죠. 시내버스는 대로변이 많은데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하지만 기사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경력이 남기 때문에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데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줄어들 수 있어 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입사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입사할 때도 뭐 200만 원 전국의 마을버스 기사는 모두 7천여 명.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을버스 사고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페레로 요시. 하는 말투가 너무 과정해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비탈길을 올라가던 마을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며 승용차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7명이 다쳤습니다. 이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가 비탈진 골목길을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비 차량이어서 이제 오르막길 한 번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한 번 멈췄다가 올라가시면서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낼 때 차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는 약 20m를 후진해 미끄러졌고 싼타페 차량과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중증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대 여성이 이마를 다치는 등 승객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드레일 사이에 찌그러진 승용차가 껴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난이분기점 근처에서 벤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미숙으로 그 가드레일을 잡았다는데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엔진룸이 완전히 타버렸고 부품들은 잿가루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행 중에 갑자기 20km 이하로 떨어졌대요. 우리 앞에 도내에서 여기가 발생했대요. 출동한 소방대원이 10여 분 만에 불을 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현입니다.
오늘 서울 관악구의 한 급경사길에서 마을버스가 차량을 들이받아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버스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오토바이와 트럭 등이 신호대기를 위해 차례로 속도를 줄이지만 마을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가 뒤에서 가고 뺑 하고 와서 그 막으면서 얘네가 다 연쇄치도식으로 제 뒤차가 거의 반파.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시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 모두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급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 경사가 시작되는 곳, 사고는 오르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인 70대 버스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소방청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마을버스의 연쇄 추돌로 여러 명이 다친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초록색 마을버스가 빠른 속도로 앞차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 넉 대와 오토바이 1대도 들이받았는데요. 오후 1시 10분쯤 서울 봉천동에서 벌어진 사고로 마을버스와 피해 차량 탑승객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70대 버스기사와 20대 임신부 등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마을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쯤 울산시 울주군에서 비닐하우스 농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농막 한 채를 모두 태웠는데요.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에 있는 가축 분뇨 처리장에 불이 났습니다. 용접 작업 중 휜 돌기가 분뇨 탱크에 떨어져 가스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거로 보이는데요.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건물 500여 제곱미터와 내부 설비 등을 태워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소방청 상원실로 가겠습니다. 조희진 소방위님, 오늘 서울 마포에서는 물론 KBS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서울 마포에 있는 청소시설 사고지에서 불이 났는데 연기가만이나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쓰레기가 탄 연기가 넓게 퍼지며 시야를 가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공공청소시설 사고지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창고에는 수거한 대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50톤 정도가 있었는데요.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린 닭 천여 마리가 고속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닭 3,000마리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좁은 길에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건데요. 사고를 수습하느라 고속도로가 4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로 인해 차 8대가 연쇄 충돌했습니다. 펌프카가 오르막길에서 차 2대를 추돌한 뒤 뒤로 밀리며 뒤따르던 차 5대가 더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다치고 지하차도가 5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펌프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소방청 상원실로 가겠습니다. 조희진 소방위님,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졌다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고속도로에 넘어진 화물차를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11톤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화물차는 차로 2개를 막고 멈춰섰는데 이걸 미처 보지 못한 고속버스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아침 출근 시간대까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제주에서는 택시가 단독주택 창고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붙었고 집도 일부 탔는데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정오쯤 대구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기계, 원단 등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중화됐습니다.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공장 내부가 심하게 타 원인을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이젠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일하던 사람이 떠났던 전세버스와 숙박업소는 다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청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2년 전 줄줄이 멈춰선 전세버스. 보험료라도 아끼자며 일부는 번호판을 아예 뗐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관광산업이 기지개를 펴면서 지금은 다시 번호판을 달고 영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이 문제.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떠난 운전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 운영을 위해선 7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10명 정도 부족합니다. 상시 공고를 올려놔도 노동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버스라든가 노속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 임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작은 업체일수록 인력난은 더 심합니다. 기사가 없어 보유한 버스의 20%는 돌리지도 못합니다. 업종 특성상 주말에 일이 몰려 젊은 층이 기피하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운영이 쉽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또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해야지만 뭐 이런 작은 문제 내지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나가서 운전을 하는 거죠. 숙박업계도 사람 모시기 전쟁입니다. 지난 2년 새 호텔업계에서만 종사자가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 힘든 강원도에서는 인력난이 더 심합니다. 일단 전체 인원에 대한 그 업무를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업무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관광 최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지만 인력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관광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공주시 검상동 천안 용산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고속도로 옆 언덕에 전복됐고 5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더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안아줘. 오늘 새벽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화물차 석 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버스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유턴하며 역주행했는데 이 버스 기사가 사고로 숨지면서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선미 기자. 멈춰선 화물차가 크게 부서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화물차는 사실상 완파된 상태입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버스는 운전석 깊숙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 회사의 통근버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고 마주오던 화물차 3대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트럭 기사분들은 다 피 흘리고 계시고 엄청 아비규환이었죠. 버스 기사님하고 대형 트럭 기사님은 차에 계속 못 나오고 계셨어요. 사고는 버스의 갑작스런 유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중앙버스는 창원에서 양평 방향으로 주행하다 나들목으로 도로가 넓어진 구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2.7km 정도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는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충북 충주의 한 업체 통근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동선과는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의문의 역주행을 한 겁니다. 거기 그 차가 갈 일이 없어요. 아침에 통근들 차가 왜 어디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경찰은 버스 기사의 역주행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음주나 약물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선민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15명이 다치는 등 전국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만취한 여성이 기계식 주차장에 추락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히 사고 소식 강은나리 기자입니다. 견인차에 실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해덕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승합차가 앞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경기도 의왕시 과천 봉담고속도로에서도 SUV 한 대가 앞서가던 다른 SUV를 들이받으면서 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살, 5살 난 어린이 등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서울 명륜동의 한 술집에서는 음식 조리 도중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방 일부가 타고 손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45살 여성 김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된 김 씨는 허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김 씨가 용변을 보려고 주차장에 들어갔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오늘의 기분이는 어제 저녁 서울 금천구에서 한 시내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와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감사히 사건 사고 소식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버스 2대 사이에 택시가 끼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주변 시민들 도움으로 힘겹게 차에서 빠져나옵니다. 시동권. 땡겨. 손님 있어요. 어젯밤 9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가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버스와 뒤에서 추돌한 버스 사이에 끼어 크게 파손됐습니다. 큰 소리가 크게 나자마자 사고 다시거든요. 바로 나왔어요. 거의 지금 유리파편이 한 10m 정도 펼쳐져 있거든요. 이 사고로 택시와 버스 승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파손된 차량 보닛을 연 뒤 불이 붙지 않게끔 내부에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에서 목포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뒤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압수수색을 통해 남성의 주거지를 확인한 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SBS 사공상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내버스가 마주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또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을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아래에 깔린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절단기 등을 동원해 부서진 자동차 속에서 운전자를 꺼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서 김모 씨가 몰던 좌석 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6살 김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반대편 버스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던 28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이촌나들목 부근에서 빗길에 전복됐습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후 아파트 입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5살 한모 씨 등 2명이 다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혈압 걱정 많으시죠?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 제동장치 이상으로 내리막을 질주하던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그 사건 사고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건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특산물 가공업체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후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주택가 내리막길을 따라 질주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 10분쯤. 기사분이 차요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차가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더니 옆에 차 치고 버스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꺾어 건물 앞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밖에 있던 화물차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화물차와 작업장에 사람이 없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안전서가 대대적인 바다수색을 벌입니다. 조개를 잡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 실종된 70대 여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갯벌을 찾은 다른 가족들은 밀물대가 돼 해안으로 나왔지만 이 여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변에서 제법 떨어진 해상에 12살 남자 어린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인근 해경안전센터 근무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어린이를 구해 민간 구조선에 무사히 옮깁니다.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강, 바다에서는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주에는 지난 2016년부터 전기버스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한파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취약점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소모도 빠른 데다 히터 사용으로 배터리 충전 시간과 횟수가 평소보다 늘어나 정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문 배월읍에 있는 전기버스 차고지입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는 멈춰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력 소모가 큰 히터를 수시로 틀면서 겨울철 배터리 용량이 빨리 떨어지다 보니 완충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냥 20분 거시게 여기 10분부터 40분. 히터 사용 후 주행거리 역시 짧아지기 때문에 충전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차가 막힐 때는 운행가 이렇게 왔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되는데 점점 많이 나요. 얘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대충 와서 가는 거예요. 언제 수업이 부신다 이거. 지난 2016년부터 30여 개 노선에 전기버스 149대가 도입됐는데 겨울철이면 충전 문제로 종종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충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행 시간을 제때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전기버스 충전기도 말썽입니다. 갑자기 액정이 꺼지거나 도중에 충전이 안 되는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제주가 설치한 전기버스 급속 충전기는 39기로 매년 40여 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겨울철이면 충전기 관련 민원이 더욱 빈번합니다. 일시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장나는 분들이 알아요. 저희는 여기서 충전을 해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또 운행이 끊어지니까 나중에 운행하는 바로바로 전화하고 있어요. 전기버스 도입 8년째를 맞아 폭설 같은 이상 상황에도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동아리 절사다. 서울 고척교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혀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거로 사건 사고 소식 윤세인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른 채 멈춰섰고 교통경찰이 근처 승용차 한 대를 힘껏 밀어서 옮깁니다. 낮 12시 10분쯤 서울 구로동 고척교에서 버스 한 대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버스가 주변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8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가족 통증 이런 것들이 급해가지고 버스에서는요 병원이 2분 가셨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70대 여성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5명 가셨는데 다 동상자셔가지고요. 2분은 앞 전방에 있던 버스에서 이송하셨고 3분은 뒤에 후방에 있던 버스. 사고가 나자 경찰은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지선 해덕나들목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바로 내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속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을미도 근처 바다에서는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1시간 만에 불을 끈 해경은 조업 중에 엔진이 과열된 게 원인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전기 단선 수정 사고로 멈춰서면서 1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이준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전동차는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역 방면으로 가던 열차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멈춰선 겁니다. 전기 단선 사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은 1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움푹 패였습니다. 119 대원들이 찌그러진 문을 중장 뒤로 부수고 나서야 차 안에 갇힌 수조자를 꺼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성북구 내부 순환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옆 차선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1살 김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남모 씨는 얼굴을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사구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버스 일부까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우입니다. 숙취해소엔 모닝케어 프레스원. 기사님, 오늘은 저희 그냥 같이면 안 돼요? 어두운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상동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방송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 40여 분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어딘데 멈춰는 방송도 안 되고 오늘 더운 날 근데 밑에 연대가 날씨라니 이게 덥고 엄청 힘들죠.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바꾸고 목적지도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에야 겨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인천공항에 내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이 난 세대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단독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뉴스, 긴급 속보, 심층 분석까지. 신뢰할 수 있는 24시간 보도 채널 YTN 뉴스와 함께하세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닫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킨 탓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을 출발하던 열차가 멈춰선 건 오전 9시 50분쯤. 아주 강하게 어떤 물체가 와서 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고 나서도 잠깐 전동차가 계속 움직여서 가다가 멈추더니 82살 이모 할머니가 승강장 앞쪽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었던 겁니다.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던 이 할머니는 열차가 출발하면서 30m 정도를 끌려갔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할머니의 지팡이가 열차 문 사이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경고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열차가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기관사와 차장이 승강장 앞뒤쪽에 설치된 모니터로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평소 스크린도어가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무실에서 스크린도어를 확인했어요. 보니까 이쪽에 좀 이상 사고난 걸 감지하고 즉각 제가 이제 현장을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기관사 등 운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진 뒤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철이 승객의 팔을 출입문에 낀 채로 내달린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만큼 두꺼운 물체가 아니면 끼어도 인식이 안 돼서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진역에서 전동차를 타려던 30대 여성 2명이 갑자기 닫힌 문에 끼었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숨이 끼어가지고 숨이 벽지로 빼서나갔고요. 저는 팔하고 손이 되게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
어떻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 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선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이 보인다면 당신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즐거움이 모여 실성사이다가 큰 별로 새롭게. 경기도 파주시에서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이 내리다가 코트 자락이 뒷문에 끼었는데요. 버스 기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한 겁니다. 설명해주세요.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내립니다. 무언가 걸린 듯 뒤돌아보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히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여성은 옷자락이 낀 채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 승객은 10m 정도를 끌려간 뒤 저곳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입고 있던 무릎 길이의 긴 코트 자락이 버스 뒷문에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충당하죠. 안타깝고 젊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버스 운전석에선 카메라를 통해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옷이 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이제 얇은 옷이 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식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발을 땅에 디뎠다고 그때부터 운전자의 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옷자락이 끼었다는 것은 아직 하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가 문에 끼어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 시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요즘 날씨에 긴 점퍼 입는 경우도 많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문이 닫힐 때 뭔가 감지가 되면 센서가 작동하긴 하는데 옷이 낄 때는 아닙니다.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내릴 때 내리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시고 가까스로 내리고 바로 닫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버스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진 승객 소식에 시민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미리 준비한 버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이렇게 문이 끼면 곧바로 경고를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딱딱한 물체가 이걸 눌렀을 때 감지로 가면은 타임릴러로 전달해가지고 다시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옷이 끼면 다릅니다. 문이 그대로 닫혀버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뒷문에 설치된 공기 압력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힘이 닿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비밀은 2.5cm에 있습니다. 버스 뒷문은 두께 2.5cm 이상의 압력을 가해야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옷은 이보다 얇습니다. 문이 안 열린 이유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압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얇게 설정했을 때는 그 문이 열었다가 에다가 닫았어요. 대한민국 버스가 다 똑같아요. 버스를 띄고 일반 버스 뒷문 계단에 정강 높이의 센서가 있어 승객이 내릴 때 감지합니다. 하지만 문 위쪽에 옷 소매가 낀 경우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문을 닫은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어젯밤 경기 파주에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의 소매가 뒷문에 끼이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태로 20m를 끌려갔는데 버스 기사는 옷이 문의 사이에 낀 걸 모르고 차를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립니다. 문이 닫히면서 입고 있던 롱패딩 소매가 문틈에 낍니다. 하지만 불과 2초 만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20m 떨어진 곳입니다. 버스는 승객을 끌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승객이 도로에 떨어지고 나서야 버스는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뒤늦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합니다. 끌려가다 버스에 치인 20대 승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친 것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승객이 내리는 모습만 보고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승객의 옷이 문에 끼인 줄 몰랐고 뒷문에 있는 감지기도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 기사가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You have two choices. Get the money or skip it. 얼마 전 버스에서 내리다 옷자락이 낀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취재진 실험 결과 4cm가 안 되는 얇은 물체가 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운행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파주시의 한 도로. 정류장에서 내린 승객이 뒤를 돌아 팔을 뻗습니다. 닫히는 뒷문에 옷자락이 꼈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고 이 승객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걸 봤다. 그러고 출발했다. 당시 옷이 꼈는데도 왜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시내버스 뒷문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주먹을 끼우니 경고음이 울리면서 열리지만 손가락이나 옷의 경우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두께가 4cm 이상의 물체가 껴야만 자동으로 열리는 데다가 문을 세게 밀어내는 힘도 필요합니다. 가방이나 옷 소매 같은 경우는 이 튜브라 하더라도 지그시 눌리는 압력에서는 터치가 안 먹습니다. 다치고 나서 필수 항목으로 확인하고 나서 운행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버스론 계단에 거기서는 간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에 서 있을 때 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문이 닫힙니다. 얇거나 작은 물체가 끼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사고 이후 안전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뒤 문을 열고 승객이 내린 뒤 거듭 확인하는 것. 급출발, 급정차, 금지 등 당연한 기본 수칙에 대한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도 빨리 가셔야 되다 보니까 그냥 문만 빨리 열어주시고 닫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카드를 못 찍고 급하게 내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긴 운행 시간에다 배차 간격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꼼꼼하게 수칙을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앞차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운행하는 데 좀 서둘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있죠. 어길제 근무하는 노선이나 국교길제 노선을 근무하는 자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기 지역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는 버스 기사는 90% 이상, 이틀에 한 번 14시간 이상 연속해 일합니다. 워낙 열악하고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어거지로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방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운행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하는 등 버스 운행 여건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버스 앞문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혹은 급하다는 이유로 뒷문으로 버스 타는 분들 많습니다. 뒷문은 승차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사고 위험성이 크고 그래서 버스에서는 제발 앞문으로 승차를 해달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또 버스 기사에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성입니다. 한 여성이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다 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뒷문으로 타려다 발이 문에 끼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더니 여전히 많은 시민이 우르르 뒷문으로 몰려듭니다. 퇴근길 서울 강남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뒷문으로 타기 직전 문이 닫혀버리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목격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할 때는 앞문으로 타기가 어려울 때는 있는데 그럴 때는 뒷문으로 승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뒷문 쪽이 버스 기사의 위치에선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석엔 이렇게 반사경과 CCTV 화면이 마련되어 있지만 승객이 많다 보면 뒷문으로 탑승하는 승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승객이 뒷문으로 타다 다칠 경우 그 책임은 대부분 버스 기사에게 돌아갑니다. 미역 놓고 이제 아프다고 여기 신고 접수하는 분들도 있죠. 치료하면 치료해줘야죠. 아무래도 징계는 받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났어요. 하차문은 당연히 하차만 하실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런 것을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약 940만 명. 더욱 엄격한 승하차 기준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하는 말투가 너무 가정이어서 지난달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끼이면서 숨진 일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문에 끼인 건 옷이 아니라 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끼임 사고에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켜며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내려 황급히 달려갑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문 끼임 사고 모습입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 A씨의 긴 외투가 뒷문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옷이 아닌 손이 뒷문에 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흔적도 있었나 봐요. 손에 CCTV 여기저기 먼저 확인하고 그게 뒷문에 손이 낀 A씨가 20m 정도를 끌려갈 동안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도 끼임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이 사실은 가장 문제죠.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게 시간에 쫓기면은 항상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A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번의 확인, 3초의 기다림만 있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버스기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승하차 센서 장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한 마음에 뛰어들듯 하는 승객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물길 사고로 다쳤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열차를 운행하는 공사 측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승객의 책임이 더 컸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어느 날 아침 7시 10분쯤 지하철 5호선 특공역은 여느 때처럼 출근 승객으로 붐볐습니다. 때마침 2역에 멈춰선 전동차는 앞 열차와의 간격 조정을 위해 2분 정도 정차해 있었고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열차에 올라타던 50대 고모 씨가 문에 끼어 어깨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 씨는 트램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곡역 관리를 맡은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정도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문을 닫을 때까지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급하게 타려는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안내방송을 할 주의 의무가 철도공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 등 주의문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고 씨에게도 열차를 탈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안내방송을 반복하지 않은 철도공사에게 30%, 미리 열차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탔어야 하는 승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킨도 트롱키와 함께 여유를 맛보세요.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던 5살 남자아이가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비명을 들은 주변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날려서 도왔는데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쯤입니다. 엄마와 함께 열차에서 내리던 남자아이가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5살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하차를 하려다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쯤에 몸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20cm 틈에 가슴과 어깨 부위가 낀 상황. 엄마의 비명을 들은 승객들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은 채 승강장 틈새에 끼어있던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20초 남짓.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애가 빠졌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애를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되게 놀라셨을 것 같고. 충무로역 측은 상황이 수습된 것을 확인하고 5분 만에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 유독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넓어서 발 빠진 위험이 있는 곳이 적지 않죠. 이 몸집이 작은 영유아는 틈 사이로 빠질 수도 있을 정도인데 이런 발 빠진 사고가 지난해에만 8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을 타려는 한 여성이 갑자기 펄썩 주저앉습니다. 6살 딸아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로 빠진 겁니다. 손을 분명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푹 하고 정말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팔로 딱 걸쳤는데 가슴 밑에까지 딱 걸쳐진 거예요. 다급히 아이를 끌어올린 뒤 전동차에서 내립니다. 기름이랑 막 배 있는 사진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거기 빠졌을까 생각했으면. 사고가 난 승강장입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16cm나 됩니다. 3호선 충무로역.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보폭을 넓혀야 할 정도로 틈이 넓습니다. 승강장 틈새가 넓은 몇 곳을 직접 가봤더니 간격이 20cm 이상인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평균 발 크기 수준입니다. 플랫폼이랑 기차 사이에 유모차 바퀴가 낀 거예요. 아이가 두 명이 타 있었는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너무 겁나가지고.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약 18%, 3,300여 곳의 승강장 틈새가 10cm가 넘습니다. 2005년 시행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은 이 경우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역사가 규칙 제정 이전에 완공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정식 고무발판이나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가 완료된 곳은 270여 곳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260여 곳의 자동 안전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400여 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82건. 서울교통공사는 자동발판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안 되는 곳엔 LED 경고등을 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영입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틈에 발이 빠진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발 빠짐 사고는 모두 423건, 한 달에 7차례, 닷새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났습니다. 발 빠짐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역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1건으로 1위였고 성신여대 입구역이 22건, 신촌역이 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발 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에 승강장 안전발판 1,300여 개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발판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발판이 올라오는 접이식으로 곡선 승강장에서도 빈틈이었습니다. 일반 지하철역의 승강장 간격은 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데요. 하지만 안전발판이 설치된 지하철역은 보시는 것처럼 빈틈이 없어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9월까지 사고 빈도가 높은 그리고 또 이용객이 많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비롯해서 6개 역에 195개소의 안전발판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신촌역과 시청역, 합정역과 충무로역 등 46개 역사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진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에 폭을 재봤더니 채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9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아입니다. 승강장 위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과 용무원들은 사고 현장을 통제합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살 S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쯤.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스크린도어와 제동차 사이에 몸이 끼인 겁니다. 그 상태로 열차가 출발해 30m가량 움직였고 S할머니는 선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하철 문에 가방이 끼셔갖고 그 할머니가 도어를 두드리고 계셨고, 근데 위험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서울 메트로 측은 할머니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전동차 문에 끼인 상태로 열차가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시 등에 출입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은 매뉴얼상에는 그 출입문이 열리는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경찰은 기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고 그 이전에도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있던 80대 할머니를 보지 못한 채 열차가 출발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지만 잇따르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지난 2003년에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가 20주기를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악의 지하철 참사로 꼽히는 당시 사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과연 우리의 지하철은 얼마나 안전해졌을지 김지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승강장입니다. 20년 전 이곳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난 불로 수백 명이 희생됐는데요. 과연 20년 전과 지금의 지하철은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방화범이 객차 안에서 낸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반대편에서 도착한 열차에도 옮겨 붙습니다. 유독가스에 전기 공급까지 끊겨 암흑으로 변했고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빼가면서 객차 출입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 전동차 내부는 모두 불연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비상시 출입문을 손으로 여는 법이 안내돼 있고 기관사에게 연결되는 비상 인터폰과 CCTV도 확대 설치됐습니다. 네, 기관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동차와 지하터널, 승강장에는 화재 감지기가 촘촘히 달렸고 열과 연기를 막는 차단막과 정전대 발광하는 타일도 설치됐습니다. 참사를 키웠던 전기 공급 차단은 3중으로 대비합니다.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적되는 적자 등을 이유로 안전요원 배치를 늘리지 않는 등 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최근 3년만 해도 전국에서 지하철 사고로 숨진 사람은 28명. 참사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지난달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끼이면서 숨진 일이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문에 끼인 건 옷이 아니라 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끼임 사고에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윤원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켜며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내려 황급히 달려갑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문 끼임 사고 모습입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 A씨의 긴 외투가 뒷문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옷이 아닌 손이 뒷문에 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흔적도 있었나 봐요. 손에 CCTV 여기저기 뭐다 확인하고 그게 별로. 뒷문에 손이 낀 A씨가 20m 정도를 끌려갈 동안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도 끼임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이 사실은 가장 문제죠.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게 시간에 쫓기면은 항상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A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번의 확인, 3초의 기다림만 있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버스기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승하차 센서 장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문이 닫힐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는 것 같은 사고는 정작 문이 열릴 때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정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깊숙이 아이 손가락이 꽉 끼어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빨려 들어가듯 끼인 겁니다. 그냥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손이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하고 애는 막 울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사고 가운데 58%가 이렇게 문이 열릴 때 끼인 사고입니다. 만 6살이 안 된 영유아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뒤를 보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문틈이나 아니면 이런 승강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손을 가까이 대거나 아니면 손을 짚게 되어서 현재 엘리베이터 문틈은 10mm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만 2세 어린이의 손가락 두께는 8mm 정도여서 충분히 문틈으로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험해봤더니 문틈이 6mm만 돼도 아이들 손 전체가 끼일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라는 표시가 있긴 하지만 어른 눈높이보다도 높게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낮게 경고문구를 부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린이 손이 닿았을 때 문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감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의별 사기가 다 있습니다. 닫히는 버스 문에 일부러 손을 집어넣은 뒤에 손을 다쳤다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버스 정류장, 한 남성이 버스 문이 닫히려 하자 잽싸게 손을 문틈에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버스 정류장, 이번에도 이 남성은 출발하는 버스를 보고 뛰어가더니 몸을 날려 문틈에 손을 넣습니다. 버스에 타고 나서는 고통스럽다는 듯 계속 손목을 흔들어댑니다. 버스 문에 일부러 손을 넣은 뒤 교통사고로 신고하겠다며 기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입니다. 38살 한모 씨는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170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챙겼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오래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2차례나 돈을 뜯어낸 버스기사에게 다시 사기를 치려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청소일을 했던 한 씨는 승객이 다치면 버스기사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 버스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 야 이런 경우가 있다,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경찰은 한 씨가 버스 요금통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은 것처럼 속여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4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작년 이맘때 꺽꺽 소리를 내다가 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연기를 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설픈 연기에 벌미가 잡혔습니다. 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 요금통에 지폐를 넣습니다. 거스름돈을 꺼내는 사이 버스는 서서히 출발하고 이 남성은 자리를 찾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넘어집니다. 버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낸 20대 A씨. 알고 보니 상습적인 사기범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넘어지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겁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버스 회사가 지급한 돈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은 출발을 할때 그냥 출발이 되는데 건장한 남자가 아니 대학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것은 너무 황당했어요. A씨는 음주운전자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미리 점치고 두고는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사고를 낸 뒤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점검을 설치한 표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상황을 겪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준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상훈입니다. 4월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보는 와의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버스 자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전치 3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런저런 문제라고 수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범죄 법원가게 제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피해자는 원칙대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주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기는 그 자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정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 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유가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이 2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두려울 정도의 엄청난 성분이 어린이가 당하는 안전사고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차나 승강기에 갇히거나 장난감 등의 몸이 끼이는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굳게 닫힌 자동차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어렵사리 문이 열리자 뒷좌석에 누워있는 아이가 나타나고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여자아이가 작은 통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최근 5년간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90%가 이처럼 갇히거나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나 동물사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구조 대상인 아이도 많이 놀라있는 상태지만 그 보호자들이 더 놀라서 아이에게 두려움을 더 안겨주는 상황이 갇히거나 끼이는 사고는 특별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린이에게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이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큰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잠깐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백화점은 대부분 출입문이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동문으로 돼 있죠. 백화점 측이 이걸 수동으로 바꿔놓았는데 방문객이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다 문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76살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분변을 당했습니다. 평소처럼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몸에 부딪혀 넘어진 겁니다. 이 씨는 사고로 엉덩이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재활치료 중 뇌경색까지 발병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백화점 측이 사고 당일 출입문 자동 센서를 꺼놓은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출입문 부분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바꾼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문도 직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백화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이를 방문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출입문 사고로 뇌경색까지 발병했다는 이씨 측 주장은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화점은 이씨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1,7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서비스 차원의 친절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정입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을 돕기 위한 승강기가 관리 부실 때문에 손띄임 사고의 촉수물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희 기자입니다.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우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쓰는 육교 승강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신체 일부가 끼이면 자동으로 감지돼 열려야 하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승강기가 조사 대상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끼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이 끼어서 전지 4주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서 제가 이제 막 피가 떨어지니까 소리 지르게 엘리베이터 문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힘이. 한 아파트 승강기는 틀리게 이처럼 승강기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호출 버튼이 먹통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침 사고 발생할 경우에 비상호출 버튼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육교 승강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입니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오늘의 기분이든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부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앙 비명소리 들렸고 쿵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뒤로 올라오고 있어가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 기운이 훅 꺼지니까 밑에 터진 거죠.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사흘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가 고장나면서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해 승강기 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고 이 중 5대의 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수리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 주민들이 불편을 표현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춥도 하고 가방도 너무 무거운데 학원 가느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천둥 번개가 치던 지난 21일 새벽 3개동 엘리베이터 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습니다. 낙뢰가 아파트 옥상 전기실로 떨어져 승강기 회로기판이 타버렸습니다.
사고 후 넉 대는 바로 고쳐졌지만 두개동 승강기 5대는 여전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8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고 10층에 사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1층에서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2분 13초가 소요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연금주장 갖고 다니고 지금 금방도 이쪽으로 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퍼져서 올라왔어요. 아파트 측은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보수 인력과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즉각 대처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승강기 부품업체가 폐업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벼락맞아 고장난 승강기 탓에 아파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며칠 전 10층짜리 아파트에 벼락이 떨어져 승강기 여러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툭도 하고 가방도 너무 무거운데 학원 가느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천둥 번개가 치던 지난 21일 새벽 세계동 엘리베이터 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습니다. 낙뢰가 아파트 옥상 전기실로 떨어져 승강기 회로기판이 타버렸습니다. 사고 후 넉 대는 바로 고쳐졌지만 두개동 승강기 5대는 여전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8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고 10층에 사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1층에서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2분 13초가 소요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연금주장 갖고 다니고 지금 금방도 이쪽으로 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퍼져서 올라왔어요. 문제는 승강기 부품업체가 폐업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벼락맞아 고장난 승강기 탓에 아파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 발견 어제 인천의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선 상가 건물에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한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내부 직원용 엘리베이터들입니다. 입구에 테이프를 붙여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놨고 옆에는 운행을 정지한다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벌이던 작업자가 승강기와 함께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니었을 때 실제 운행이 멈춘 적도 있었고 전기분들이 12층 높이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A씨는 지하 2층으로 추락했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체하려던 새 승강기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2인 1조로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근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상인 등 10명이 긴급대피했습니다. 또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한 버스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 앉기 전 출발에 다리 마비 주장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한 명이 시내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 안 CCTV를 보면 승객은 교통카드를 찍은 뒤 앞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였고 승객은 살짝 뒤로 밀려났습니다. 40분쯤 뒤 이 승객은 정류장에서 내리기 전에 기사에게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는데요. 이후 버스 회사 측으로 연락해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 119로 병원에 왔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는 해당 승객이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지했다며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버스 이동 거리가 2m도 채 되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이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혹시 경찰이 버스 기사 잘못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엔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혼인과 어째 전문적인 느낌이 난다. 이러다 멀미까지 기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겠네. 시내버스는 서서 가기도 하는데 애초에 병이 있었던 게 아닐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해당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페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안전수칙 이런 거 지켜졌나 이런 거 살펴보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하는 살펴보시죠.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 공사라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험 난이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무려 잇몸 나이가 20대로 되돌아간 치킨 우습게 보지 마세요. 퍼펙트한 메인 디쉬 블랙 알리오 프라닭 치킨.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지난해에도 해당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페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안전수칙 이런 거 지켜졌나 이런 거 살펴보실 것인가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상을 살펴보죠.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공사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험 난이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페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안전수칙 이런 거 지켜졌나 이런 거 살펴보실 것인가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상을 살펴보죠.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공사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험 난이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만취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호벽 설치 등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 느닷없이 신발을 들어 기사의 머리 쪽을 내려치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갑작스런 폭행을 말리다 손까지 물린 기사. 결국 비상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 지부대로 향합니다. 막고 있다! 복귀다냐! 또 앞이에요 지금!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남성으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얼굴 등을 20여 차례 맞은 기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뭐 당황스럽고 TV에서 봤던 게 이게 진짜 차가 없어서 다행인 거지 바로 사고 났다고 봐야지. 택시기사 등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2,000여 건, 날마다 11건꼴로 일어났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운전을 꺼려하고 계고 그런 게 좀 험악하게 생긴 분들도 또 태워야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택시기사 보호벽 설치가 대책으로 꼽히지만 비용과 불편함 등을 이유로 설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내버스처럼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취한 채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며 30분이나 서울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신기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가 주위를 맴돕니다. 차 부수석 문을 열어 겉옷을 벗어놓고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순간 뭔가와 충돌한 듯 그대로 한참을 멈춰섭니다. 이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시민들이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사고 차량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앞은 오토바이 주차장인데 남성은 여기 서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친구가 가서 접촉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일단 이제 보강하고 이제 오토바이 밑에다 깔아주면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뭐 불꽃 엄청나게 일었죠. 사정이 넘은 시각, 이렇게 현장을 떠난 남성은 차를 몰고 여의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0분 만에 붙잡혔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한 차는 자기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먹고 다른 사람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정확한 음주운전 거리와 차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폭행 사고는 여전합니다. 버스는 그나마 승객과 기사를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는 게 의무지만 택시는 자율이다 보니 택시 운전자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국도를 한밤중에 달리는 택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운전을 방해합니다. 이어서 욕설을 퍼부은 이 남성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급하게 국도 한가운데서 차를 멈춘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남성은 도망쳤지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맞은 그 후유증 때문에 뇌진탕 증세라고 한 2주 정도 갈 거라 그래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일단 쉬고 있는 거예요. 택시, 버스 등 공공운수 노동자를 때리면 일반 폭행과 달리 무겁게 처벌되도록 지난 2015년에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3,000건 가까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을 설치하면 되지만 버스와 달리 택시는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닙니다. 강원도도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호벽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청률은 저조합니다. 운전석을 둘러싸는 고정형 보호벽은 손님이 계산을 하거나 운전자가 쉬려고 할 때 불편한 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덜한 분리형은 가격이 100만 원대로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보호벽 설치 가격을 18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70%만 지급하다 보니 개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원주에서 지원을 신청한 택시는 고작 13대로 전체의 0.7%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주는 폭행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니들이 설치해라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뭐 두드러 맞든 앞서 산악금만 벌어오면 되니까 그 설치를 안 해주는 거죠. 택시도 보호벽 설치를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한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폐에서 썩어버린 니코틴 비법. 배출하는 방법 알려. 그냥 아수라장이었다는 표현이 막 들을 것 같네요. 큰 기.